서울의 가장 낙후된 재개발 지구인 흑석동의 밤거리는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고,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은 어두운 골목길은 시커먼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는 빗물 소리에 파묻혀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립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낡은 상가 건물의 2층 구석에 자리 잡은 허름한 간판에는 희미하게 제1의원이라는 글자가 깜빡거리고 있었는데, 이곳은 낮에는 노인들의 관절 주사를 놓아주고 밤에는 갈 곳 없는 취객들의 찢어진 이마를 꿰매주는 삼류 진료소였다. 하지만 이곳의 주인인 강도진은 그저 평범한 동네 의사가 아니었으며, 한때 대한민국 의학계의 정점에 섰던 천재 신경외과 전문의였으나 모종의 사건으로 스스로 메스를 내려놓고 이 음습한 그림자 속으로 숨어버린 남자였다. 도진은 젖은 코트 자락을 털며 진료소의 셔터를 내리려던 찰나 빗줄기를 뚫고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멈칫했고, 그 소리는 단순한 취객의 주정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받는 자의 절박한 단말마처럼 들려왔기에 그의 예민한 청각을 자극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쓰고 있던 검은색 우산을 고쳐잡고 소리가 들려온 골목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차가운 빗물이 그의 구두 끝을 적셨지만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단호했고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조용하고 신속했다. 골목 안쪽에는 덩치 큰 사내 셋이 바닥에 주저앉은 누군가를 애워싸고 있었으며,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가 들려있어 폭력적인 상황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바닥에 쓰러진 사람은 체구가 왜소한 젊은 여자였는데, 그녀는 쏟아지는 발길질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웅크려 품에 안은 낡은 첼로 케이스를 필사적으로 보호하고 있었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일 지경이었다. 사내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걸걸한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으며 여자의 어깨를 걷어찼지만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만 흘릴 뿐 첼로를 놓지 않았고,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목숨보다 그 악기를 더 소중히 여기는 듯한 처절함이 배어 있었다. 도진은 그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강자가 약자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혐오감이자 과거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누군가에 대한 죄책감이 투영된 감정이었다. 도진은 우산을 접어 한쪽 벽에 기대어 놓은 뒤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 나갔고, 빗소리에 묻혀있던 그의 발소리가 끊기자 사내들이 비로소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우두머리 사내는 도진의 말끔하지만 차가운 인상을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리며 꺼지라는 듯 손을 휘저었지만, 도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의 앞을 막아서며 여자를 보호하는 위치에 섰다. 그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사내들은 도진을 그저 곱게 자란 의사 나부랭이로 여기며 쇠파이프를 고쳐잡고 위협적으로 다가왔는데, 이것은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다. 도진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나며 상대방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제압 방법이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다. 첫 번째 사내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자 도진은 상체를 살짝 틀어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상대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고, 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의학적 지식을 완벽하게 갖춘 그에게 있어 인체는 보호해야 할 대상인 동시에 가장 효율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구조물이었기에 그는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여 최소한의 힘으로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나머지 두 사내가 당황하여 동시에 덤벼들었지만 도진은 빗물에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한 명의 명치를 가격하고 다른 한 명의 무릎 인대를 걷어차 순식간에 바닥에 눕혀버렸는데, 이 모든 과정은 1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으며 빗줄기 사이로 튀어오르는 핏방울조차 예술적인 궤적을 그리며 흩어졌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도망치는 사내들의 뒷모습을 차갑게 일별한 도진은 바닥에 쓰러진 여자에게 시선을 돌렸고, 그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여전히 첼로 케이스를 꽉 쥐고 있었다. 도준은 한쪽 무릎을 꿇고 그녀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손목을 잡아 맥박을 확인했는데 빗물에 젖은 피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맥박은 불규칙하고 미약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펜 라이트를 꺼내 그녀의 동공 반응을 확인했고 양쪽 동공의 크기가 미세하게 다르고 대광 반사가 느리다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그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영양실조나 폭행으로 인한 쇼크가 아니라 뇌 내부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다는 징후였으며 그녀의 머릿속에 시한폭탄 같은 병마가 자리 잡고 있음을 직감하게 했다. 도진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판단에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첼로 케이스를 자신의 어깨에 메고 가벼운 그녀의 몸을 안아 올렸는데 깃털처럼 가벼운 무게에 씁쓸함을 느꼈다. 그는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자신의 진료소로 향했고 계단을 오르는 동안 그녀의 차가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기묘한 연민과 책임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진료소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는 그녀를 처치실 침대에 눕히고 젖은 옷을 가위로 잘라내 천이 떨어지는 것을 막은 뒤 따뜻한 담요로 감싸주었으며 수액을 연결하고 활력 징후를 모니터링 기계에 연결했다. 기계적인 신호음이 조용한 진료소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도진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굶주림과 고생으로 인해 헬쑥했지만 이목구비는 빚어놓은 듯 정교하고 아름다웠으며 특히 눈을 감고 있어도 느껴지는 고고한 분위기는 이곳 흑석동 뒷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도진은 그녀의 팔에 꽂힌 주사바늘 자국들을 보며 마약 중독을 의심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정기적인 혈액검사와 링거 투여의 흔적이었고 이는 그녀가 이미 자신의 병을 알고 있으며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해왔음을 암시했다. 그는 휴대용 초음파 기기를 가져와 그녀의 목혈관과 심장 상태를 확인했고 예상대로 심각한 빈혈과 영양결핍 상태가 확인되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뇌 쪽에서 보내오는 위험 신호들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규칙적인 기계음 사이로 앓는 소리가 들려왔고 여자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는데 그 눈동자는 깊은 숲속의 호수처럼 맑고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낯선 천장과 소독약 냄새에 잠시 혼란스러워하더니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고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를 찾으려 했다. 첼로라는 단어가 차에 나오기도 전에 도진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누르며 안심시키듯은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아끼는 무사하니 걱정하지 말고 누워 있으라고 말했다. 그녀는 도진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의 옆에 놓인 첼로 케이스를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베개에 머리를 맡겼다. 그녀의 이름은 한설아였고 22살의 나이에 천재적인 첼로 연주 실력을 갖추었으나 부모님이 남긴 막대한 빚과 희귀 뇌종양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는 소녀였다. 설아는 자신을 구해준 남자가 의사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치료비에 대한 걱정에 앞서 눈빛이 흔들렸는데 도진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치료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차트를 작성하는 척하며 그녀에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구체적으로 물었고 설아는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도진의 진지하고 신뢰감 있는 태도에 이끌려 최근 겪고 있는 두통과 시야 흐림 증상 그리고 손끝의 마비 증세에 대해 털어놓았다. 도진은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진단명을 확정 짓고 있었는데 그것은 뇌관 근처에 자리 잡은 혈관모세포종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위치가 매우 위험하여 국내의 웬만한 대학병원에서도 수술을 꺼리는 난치성 질환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려다 그녀의 남루한 옷차림과 절박한 상황을 떠올리며 말을 삼켰고 대신 자신이 알고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설아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에게는 그럴 돈도 자격도 없다며 그저 진통제나 몇 알 달라고 애원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처연하여 도진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가 쥐고 있는 첼로 케이스의 손잡이는 닳고 닳아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포기하지 않은 유일한 삶의 희망이자 끈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고 도진은 문득 자신의 방 한구석에 먼지 쌓인 채 놓여있을 의사 가운을 떠올렸다. 그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의사로서의 명예와 권력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는 이 작은 생명을 외면한다면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빗물이 흘러내리는 유리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오랫동안 꺼져 있던 그의 내면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도진은 다시 설아의 침대 곁으로 돌아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이 단순한 동네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의지만은 분명히 전달했다. 그는 설아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감싸며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설아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타인의 따뜻한 온기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메마른 삶에 갑자기 찾아온 이 낯선 구원자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피어올랐다. 그때 진료소 밖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거친 고함이 들려왔고 아까 도망쳤던 사내들이 더 많은 패거리를 끌고 돌아온 것임을 직감한 도진의 눈매가 다시 매섭게 변했다. 설아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지만 도진은 안심하라는 듯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문가에 세워두었던 장우산을 집어들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다. 그는 설에게 잠시 귀를 막고 있으라고 부드럽게 속삭인 뒤 진료소의 문을 열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는데 그의 뒷모습은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고독한 기사처럼 웅장하고 비장해 보였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운 10여 명의 건달은 강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도진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도진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여유롭게 우산을 펴들었다. 우두머리가 소리를 지르며 공격 명령을 내리자 건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고 도진은 우산을 방패이자 무기처럼 활용하며 춤을 추던 유려한 동작으로 그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우산 끝으로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찌르고 우산을 펼쳐 시야를 가린 뒤 타격하는 그의 움직임은 무술의 경지를 넘어선 예술에 가까웠으며 빗물은 그의 움직임에 따라 튀어오르며 격렬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도진이 마지막 남은 건달을 발차기로 날려보내고 우산을 털며 다시 진료소로 들어왔을 때 그의 옷은 빗물과 흙탕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표정만은 여전히 평온하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는 공포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설에게 다가가 이제 방해꾼들은 사라졌으니 편안하게 쉬라고 말하며 젖은 코트를 벗어 걸었다. 도진은 설 앞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구형 폴더폰을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 전원을 켰는데 화면에 불이 들어오자 수없이 많은 부재 중 전화 알림이 떴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1번을 눌렀고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진은 몸이 건조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이 돌아갈 것이니 VIP 병실과 수술팀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상대방은 환호성을 지르며 즉시 헬기를 띄우겠다고 답했다. 전화를 끊은 도진은 잠들어 있는 설아를 바라보며 다짐했는데 그녀가 잃어버린 건강과 웃음 그리고 존엄성을 되찾아주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공주처럼 살게 해주겠노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할 무렵 굉음과 함께 거대한 헬리콥터 한 대가 흑석동 상공에 나타났고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허름한 진료소를 비추며 주위를 대낮처럼 밝혔다. 동네 사람들은 무슨 전쟁이라도 난 줄 알고 웅성거리며 밖으로 나왔지만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도열하여 길을 막았고 그 사이로 도진이 설아를 공주님 안기로 안고 걸어 나왔다. 헬기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거센 바람 속에서도 도진은 설아를 품에 꼭 안은 채 흔들림 없이 헬기에 올랐고 헬기는 순식간에 밤하늘로 솟구쳐 오르며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향해 날아갔는데 이것은 가난한 소녀 한설아의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선율대학교 병원의 헬기 착륙장은 거대한 바람소리와 함께 요동치고 있었고 눈부신 서치라이트 불빛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하강하는 헬기를 비추고 있었다. 병원 내의 비상대기조 의료진들은 국회의원이나 재벌 총수가 이송되어 올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긴장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으나 막상 헬기 문이 열리고 나타난 인물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품에 낡은 옷을 입은 소녀를 안고 내리는 남자의 얼굴이 조명에 드러나자 의료진 사이에서는 경악 섞인 탄성이 터져 나왔는데 그는 다름 아닌 3년 전 홀연히 자취를 감췄던 전설적인 외과 의사 강도진이었기 때문이다. 도진은 주위의 웅성거림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다가와 멍하니 서 있는 레지던트들에게 이동식 침대를 가져오라고 소리쳤고 그 목소리에는 현장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카리스마가 서려 있어 아무도 거역할 수 없었다. 이동식 침대에 눕혀진 한설아의 모습은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선율대학교 병원의 세련된 풍경과는 지독하게 이질적이었는데 그녀의 낡고 젖은 옷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고 앙상하게 마른 팔다리는 이곳을 오가는 부유한 환자들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응급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마주친 간호사들과 환자들은 호기심과 불쾌감이 섞인 눈초리로 설아를 바라보았지만 도진은 그들의 시선을 차갑게 무시하며 오직 환자의 상태에만 집중했다. 그는 달리면서 간호사에게 산소 포화도와 혈압을 체크하라고 지시했고 뇌압 강화제를 즉시 투여하라고 명령했으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지시들은 마치 컴퓨터가 계산한 듯 정확하고 신속하여 의료진들은 얼떨결에 그의 지휘를 따르고 있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도진은 당직 교수에게 환자의 상태를 브리핑할 틈도 없이 즉시 MRI 촬영과 정밀 혈액 검사를 지시하며 병원의 시스템을 자신의 손발처럼 부리기 시작했다. 그 시각 병원장실에서는 민창석 원장이 창밖으로 헬기가 착륙하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는 이번에 이송되어 오는 환자가 여당 유력 의원의 친인척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민창석은 의사라기보다는 사업가에 가까운 인물로 병원의 수익과 정치적 인맥을 넓히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가난한 환자들을 병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잡동산이 취급하는 냉혈안이었다.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비서에게 엘리베이터를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뒤 의기양양하게 응급실로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유력 정치인이 아니라 자신이 과거에 그토록 질투하고 몰아내려 했던 강도진과 행색이 남루한 소녀뿐이었다. 민창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도진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혹감과 혐오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도진은 민창석의 등장에도 눈길조차 주지 않고 모니터에 뜬 설아의 뇌스캔 영상을 심각하게 분석하고 있었는데 영상 속의 종양은 예상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게 혈관과 얽혀 있어 당장이라도 터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민창석은 무시당했다는 분노와 도진이 제멋대로 병원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성큼성큼 다가와 도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돌리며 당장 무슨 짓이냐고 고함을 쳤다. 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창석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이 마치 벌레를 보는 듯 차갑고 무심하여 민창석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도진은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환자가 위급하니 당장 VIP 병동의 특실을 준비하고 수술실을 비우라고 말했는데, 이는 부탁이 아니라 명백한 명령조였기에 민창석의 자존심을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민창석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주위를 둘러보았고, 응급실에 있는 모든 의료진이 자신과 도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도진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는 도진이 데려온 설아의 행색을 손가락질하며 이런 거지 같은 환자를 감히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특실에 입원시키겠다는 거냐고 비아냥거렸고, 이곳은 돈 없고 백 없는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선단체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민창석은 병원 규정을 운운하며 보호자도 없고 보증금도 낼 능력이 없어 보이는 환자를 받아줄 수 없으니 당장 시립병원이나 무료 진료소로 옮기라고 소리쳤다. 그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었고 주변의 의료진들조차 민창석의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도진에게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냉혹한 병원의 현실이었다. 하지만 도진은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민창석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는데, 그 압도적인 기세에 민창석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도진은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가죽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금색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검은색 카드 한 장을 꺼내 민창석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 카드는 일반적인 신용카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의료 재벌 그룹인 헬리오스 그룹의 최상위 주주에게만 발급되는 마스터키와 같은 권한을 가진 카드였으며 병원의 모든 시스템과 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다. 민창석은 그 카드를 보는 순간 눈동자가 흔들리며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는데, 그는 이 카드의 존재를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 실제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 도진은 굳어버린 민창석의 넥타이를 가볍게 톡톡 치며 이 병원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네가 누구의 월급을 받고 일하는지 잊은 건 아니겠지 하고 속삭였다. 사실 도진은 단순히 천재 의사일 뿐만 아니라 헬리오스 그룹 회장에 숨겨진 상속자이자 대주주였으나 의사로서의 실력만으로 인정받고 싶어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던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는 설아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는 자신이 혐오했던 자본의 힘이라도 기꺼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다. 도진은 카드를 원무과 직원에게 던져주며 이 환자의 모든 치료비와 체류 비용은 이 카드로 처리될 것이며 한도 같은 건 없으니 최고급으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원무가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아들고 급히 단말기에 꽂았는데 화면에 승인 완료라는 글자와 함께 천문학적인 잔액 코드가 뜨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상황이 반전되자 민창석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면서도 절대 권력 앞에서는 비굴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도진은 민창석에게 경고하듯 다시는 내 환자를 모욕하거나 치료를 방해하면 그때는 병원장 자리가 아니라 의사 면허를 걸어야 할 것이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민창석은 주먹을 불끈 쥐고 돌아섰지만 그의 등은 패배감으로 인해 초라하게 굽어 있었고 도진은 승리감보다는 씁쓸함을 느끼며 다시 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모든 행정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자 설아는 일반 병동이 아닌 병원 최상층에 위치한 로열 스위트룸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그곳은 병실이라기보다는 7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에 가까웠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그곳은 바닥 전체가 최고급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파노라마 뷰가 펼쳐져 있었다. 간호사들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설아의 젖고 더러운 옷을 벗겨내고 부드러운 최고급 실크 환자복으로 갈아입혔으며 그녀의 몸을 따뜻한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내었다. 설아는 여전히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지만 거친 빗물 대신 부드러운 이불의 감촉이 피부에 닿자 찡그렸던 미간을 펴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도진은 설아가 누워있는 침대 곁에
의자를 놓고 앉아 그녀의 평온해진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씻겨 놓은 그녀의 얼굴은 마치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웠다. 그는 엉망이 된 첼로 케이스를 병실 한 구석에 소중하게 세워두고 수석 간호사에게 앞으로 이 환자를 담당할 전담팀을 꾸리라고 지시했다. 식사는 영양사가 특별히 설계한 최고급 유동식으로 준비하고 침구류는 매일 새 것으로 교체하며 병실 내에는 항상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도록 하라는 등 그의 요구는 까다롭고 구체적이었다. 간호사들은 도진의 세심한 배려에 놀라워하면서도 전설적인 의사의 복귀와 그의 지극정성인 태도에 감동하여 성심성의껏 설아를 모시겠다고 다짐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병실의 통유리창을 통해 붉은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도진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설아의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며 수술 계획을 다듬었다. 그는 태블릿 PC를 통해 설아의 뇌 구조를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하며 종양을 제거할 최적의 경로를 찾고 있었는데 그것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위험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어려운 수술을 통해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증명하고 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겠다는 의지로 불타올랐다. 그때 설아가 천천히 눈을 떴고 낯선 천장과 눈부신 햇살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다. 설아는 자신이 죽어서 천국에 온 것이라고 착각할 만큼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어 했지만 곁에 앉아있는 도진의 모습을 보고서야 이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도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느냐고 물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따뜻한 물을 건네주며 이제부터 이곳이 당신이 지낼 성이라고 말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신 뒤 도진을 바라보며 왜 자신에게 이런 과분한 호의를 베푸는지 물었다. 도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당신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나는 그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것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의 말은 모호했지만 설아는 그 안에서 진심을 느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벅차오름을 느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희망이라는 감정이었다. 도진은 설에게 곧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두렵겠지만 자신을 믿어달라고 부탁했고 설아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자신을 지켜주는 강력한 수호기사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며 다시 베개에 머리를 기대었다. 도진은 그녀가 다시 잠들 때까지 곁을 지키다가 호출을 받고 병실을 나섰는데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민창석 원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분노에 찬 얼굴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었는데 그는 도진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권력 행사에 대해 뒷조사를 지시하고 있었다. 그는 도진이 내민 카드의 정체와 헬리오스 그룹과의 관계를 파헤쳐 약점을 찾아내고 도진을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민창석은 도진이 데려온 소녀가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도진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직감을 했고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놓인 설아의 입원 기록을 훑어보았다. 병원 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고 도진과 설아를 둘러싼 음모와 위협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도진은 수술 준비실로 들어가 멸균복으로 갈아입고 손을 씻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3년 전 수술실을 떠날 때의 패배감에 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한 소녀의 운명을 짊어진 남자로서 전장에 나가는 것이었고 이번 수술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될 것이었다. 그는 메스를 잡는 손의 감각을 되살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는데 신이 그녀를 버렸다 해도 자신은 결코 그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뇌었다. 병원의 긴 복도 끝에서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오르며 병원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그것은 마치 설아의 앞날에 펼쳐질 눈부신 미래를 예고하는 듯 했다. 병원의 VIP, 병동은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고요한 성격과도 같았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한설아는 최고급 오리털 이불 속에 파묻힌 채 눈을 떴지만 여전히 자신이 꾸고 있는 이 꿈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기억 속에 각인된 지난 몇 년간의 삶은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과 빗물 새는 천장, 그리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빚쟁이들의 고함으로 점철된 지옥이었기 때문이다. 도진이 선물한 이 안락함은 그녀에게 너무나 달콤했지만 동시에 뒷덜미를 서늘하게 만드는 공포를 동반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행복해지는 순간마다 반드시 더 큰 불행이 찾아왔던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이었다. 설아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팔을 감싸쥐며 몸을 떨었고, 화려한 병실의 풍경이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다시 차가운 빗속으로 내동댕이 쳐질까봐 두려워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그 시각 병원 로비는 흙탕물 묻은 구두를 신은 불청객들의 등장으로 인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는 설아의 이모부이자 악랄한 사채업자인 최만식이 서 있었다. 최만식은 설아의 부모가 남긴 빚을 빌미로 그녀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병든 몸을 혹사시켜 밤무대 연주를 강요해온 장본인이었으며, 그녀의 고요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존재였다. 그는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조카가 이곳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며 당장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리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들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병원 보안요원들이 그들을 제지하려 했으나 최만식은 오히려 바닥에 드러누워 보호자의 권리를 운운하며 억지를 부렸고, 지나가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최만식은 설아가 갑자기 사라진 후 그녀가 부자의사에게 꼬리를 쳤다는 소문을 듣고 냄새를 맡고 달려온 하이에나처럼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다. 연구실에서 수술 계획을 검토하던 강도진은 보안팀장의 급박한 호출을 받고 모니터 화면을 띄웠고, 로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장판을 목격하자마자 그의 미간이 좁혀지며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화면 속의 남자는 도진이 설아의 뒷조사를 하면서 파악했던 인물 중 가장 악질적인 존재였으며, 설아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주범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도진은 입가에 차가운 비웃음을 머금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는 이 소란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민창석 원장 측에서 정보를 흘려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상황임을 직감했다.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어딘가로 짧은 메시지를 보낸 뒤 하얀 의사 가운을 벗어던지고 검은색 슈트 차림으로 연구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로비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 기세는 마치 전장을 향해 진군하는 장군처럼 위압적이었고, 복도를 지나는 의료진들은 그의 서슬 퍼런 기운에 눌려 길을 비켜섰다. 로비에 도착한 도진은 소란의 중심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고, 그의 등장과 함께 주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으며 웅성거리던 소음이 잦아들었다. 최만식은 고급스러운 슈트를 입고 나타난 도진을 보자마자 그가 설아를 데려간 장본인님을 알아차리고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와 삿대질을 해댔다. 그는 도진에게 남의 귀한 조카를 납치해놓고 무사할 줄 알았느냐며 합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는데, 그 태도는 뻔뻔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그를 내려다보았고, 마치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시선으로 최만식의 기세를 눌러버렸다. 도진은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당신이 보호자라고 주장한다면 그동안 설아 씨가 받아야 했던 치료를 방치하고 학대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부터 져야 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최만식은 도진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당황했으나 곧바로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자신이 설아의 유일한 혈육임을 강조했고,
그녀가 번 돈은 모두 빚을 갚는 데 쓰였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차용증 뭉치를 꺼내 흔들며 설아가 갚아야 할 돈이 수억 원에 달하니 당장 그녀를 퇴원시켜 돈을 벌게 하든지 아니면 도진이 대신 갚으라고 소리쳤다. 도진은 그 더러운 종이 뭉치를 쳐다보지도 않고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최만식의 눈앞에 던졌는데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차용증이 아니라 최만식이 설아 몰래 가입한 수십 개의 생명보험증서 사본이었다. 도준은 서늘한 목소리로 당신이 기다린 것은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설아 씨가 병으로 죽어서 나올 거액의 사망보험금이었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고 일갈했다. 그 순간 로비의 대형 회전문이 열리며 검은색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질서 정연하게 들어와 최만식과 그의 패거리를 포위했고 그 뒤를 이어 날카로운 인상의 변호인단이 등장했다. 그들은 도진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사설 경호팀과 국내 최고의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었으며 도진의 연락을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것이었다. 최만식의 패거리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으나 경호원들은 그들을 철통같이 애워싸 도망칠 구멍조차 주지 않았다. 변호사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최만식에게 아동학대, 특수폭행, 사기 및 횡령, 그리고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접근 금지 명령이 발효되었다고 통보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최만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욕설을 퍼부으며 도진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경호원 한 명이 가볍게 그를 제압하여 바닥에 무릎 꿇렸다. 도진은 무릎 꿇린 최만식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그의 귓가에 조용하지만 살벌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앞으로 설아 씨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거나 그녀의 주변에 얼씬거리기만 해도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며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어주겠다고 경고했다. 최만식은 도진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짜 광기와 사리를 느끼고 등골이 오싹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떨었다. 도진은 경호팀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그들은 최만식과 패거리들을 짐짝처럼 끌고 밖으로 나갔으며 곧이어 도착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영화 같은 상황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고 도진은 옷매무새를 다듬은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 모든 상황을 2층 난간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민창석 원장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분노를 삼키고 있었는데 그는 최만식을 이용해 도진을 공영에 빠뜨리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해 치를 떨었다. 민창석은 도진이 단순히 의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재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위기감을 느꼈고 그가 자신의 비리까지 파헤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비서에게 당장 이사회 소집을 준비하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이미 도진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망이 그를 향해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 도진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며 표정을 풀었고 설에게 보여줄 따뜻한 미소를 연습하며 자신의 내면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다. 다시 병실로 돌아온 도진은 문을 열기 전에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가다듬었는데 설아가 조금이라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완벽한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설아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작은 등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밖에서 들려온 사이렌 소리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도진은 인기척을 내며 다가갔고 설아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방금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혹시 빚쟁이들이 찾아온 것은 아니냐며 목소리를 떨었다. 도진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저 작은 소란이 있었을 뿐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켰다. 도진은 설아를 소파에 앉히고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어 눈높이를 맞춘 뒤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제부터 그 누구도 당신을 해칠 수 없으며 당신을 괴롭히던 과거의 모든 빚과 악연은 깨끗이 정리되었다고 선언했다. 설아는 그 말이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떴고 정말 그 지옥 같은 빚더미에서 벗어난 것이냐고 되물으며 눈물을 글썽겼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약속한 대로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것이며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건강을 되찾고 행복해지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설아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했고 도진은 말없이 그녀의 손등을 토닥이며 그녀가 마음껏 울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다. 한참을 울고 난 설아는 다소 진정된 모습으로 도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려 했으나 도진은 손가락을 그녀의 입술에 대며 감사는 나중에 건강해진 뒤에 연주로 갚으라고 미소 지었다. 그는 설아에게 앞으로의 치료 일정에 대해 설명하며 수술 전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므로 영양 섭취와 심리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진은 그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최고급 태블릿 PC와 헤드폰을 건네주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것만 보며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고 당부했다. 설아는 도진이 건네준 물건들을 소중하게 받아들었고 생전 처음 느껴보는 보호받는다는 감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밤 도진은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담배를 입에 물었다가 불을 붙이지 않고 다시 집어넣었다. 그는 설아의 뇌 속에 자리 잡은 종양이 시시각각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피가 마르는 듯한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다. 최만식을 처리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진정한 싸움은 수술실 안에서 벌어질 사신과의 대결이라는 것을 그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도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과거 자신이 살려내지 못했던 환자의 얼굴을 떠올렸고 이번만큼은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바람이 차가워졌지만 도진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수술 과정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하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아침부터 병원은 또다시 분주해졌는데 도진이 설아의 수술을 위해 전 세계에서 최첨단 의료 장비를 공수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병원 앞마당에는 거대한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헬리오스 그룹의 로고가 박힌 박스들이 끊임없이 병원으로 운반되었다. 의료진들은 도진이 들여오는 장비들이 국내에는 단 한 대도 없는 초고가 장비들이라는 사실에 경악했고 병원 내부는 도진의 압도적인 재력과 실행력에 대한 소문으로 들끓었다. 민창석 원장은 자신의 허가도 없이 반입되는 장비들을 보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이미 이사회의 일부가 도진의 편으로 돌아섰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도진은 이제 병원 내에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자로 부상하고 있었고 그 모든 힘은 오직 한설아라는 한 소녀를 살리기 위해 집중되고 있었다. 설아는 병실 창가를 통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저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현기증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과연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끊임없이 자문했지만 도진이 보여준 확고한 믿음은 그녀의 자존감을 조금씩 회복시켜주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맡에 놓인 첼로를 조심스럽게 꺼내 품에 안았고 아직은 손가락이 굳어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 없었지만 현을 퉁기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둔탁하지만 깊은 첼로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지자 도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는 설아의 연주를 들으며 잠시 멈춰 섰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듯한 따뜻한 기류가 흘렀는데 이것은 의사와 환자라는 관계를 넘어선 운명적인 끌림의 시작이었다. 수술을 사흘 앞둔 선율대학교 병원 로열 스위트룸은 더 이상 차가운 병실이 아닌 마치 유럽 왕실의 대기실을 방불케 하는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강도진은 단순히 한설아의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그녀가 지난 수년간 잃어버렸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되찾아주는 것을 치료의 첫 단계로 삼았기 때문이다. 유명 디자이너들이 직접 병실을 방문하여 설아의 치수를 재고 그녀의 마른 몸을 가장 편안하고 아름답게 감싸줄 맞춤 환자복과 라운지 웨어를 제작했는데 사용된 원단은 피부 자극을 최소화한 최고급 유기농 실크와 캐시미어였다. 설아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낯설어했지만 부드러운 옷감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안락함은 그녀의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마음의 벽을 허무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도진은 설아의 영양 섭취 또한 철저하게 관리했는데 병원 급식 대신 특급 호텔 셰프가 상주하며 그녀의 컨디션에 맞춘 고단백 저염식 코스 요리를 몇 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처음에는 이런 호사가 부담스러워 숟가락을 들기조차 망설이던 설아도 도진이 직접 곁에 앉아 생선의 가시를 발라주며 식사를 권하자 조금씩 입맛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헬쑥했던 볼에 미미하게나마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앙상했던 손목에도 조금씩 살이 오르자 그녀를 바라보는 의료진들의 눈빛도 동정에서 경이로움으로 바뀌어갔다. 도진은 그녀에게 당신은 시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치러야 할 힘든 전투를 위해 전사의 갑옷을 입고 체력을 비축하는 과정이라며 그녀의 죄책감을 덜어주려 노력했다. 한편 병원 내부는 도진이 예고한 대수술에 대한 소문으로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웠는데 특히 민창석 원장은 이 수술을 도진을 매장시킬 절호의 기회로 삼기 위해 은밀한 공작을 펼치고 있었다. 그는 병원 이사회와 언론에 슬그머니 정보를 흘려 이번 수술이 성공 확률이 극히 희박한 무모한 도전이며 도진이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 환자를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웠다. 민창석은 수술실 상황을 실시간으로 참관할 수 있도록 대강당을 개방하라고 지시했고 만약 도진이 수술대 위에서 환자를 죽이게 된다면 그 즉시 그를 살인자로 몰아세워 영구 제명시킬 준비를 마쳤다. 병원의 교수들과 레지던트들은 도진의 실력을 알면서도 워낙 위험한 부위의 종양이라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며 우려와 호기심이 섞인 시선으로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다. 도진은 이러한 외부의 소란에는 눈과 귀를 닫은 채 오직 연구실과 시뮬레이션 센터를 오가며 수술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었는데 그의 집중력은 가히 초인적이었다. 그는 설아의 MRI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된 3D 프린팅 뇌 모형을 수십 개나 갈아치우며 모의 수술을 반복했고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손놀림을 완성해 나갔다. 그의 수술 계획은 기존의 교과서적인 방법을 완전히 뒤집는 혁신적인 접근법이었기에 그를 보조할 수술 팀원들조차 처음에는 난색을 보였으나 도진의 확신에 찬 설명과 압도적인 시연을 보고 나서는 경외감을 느끼며 그를 따르게 되었다. 도진은 수술용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고 그의 눈은 충혈되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그 누구도 그에게 섣불리 말을 걸 수 없었다. 수술을 하루 앞둔 오후 도진은 설에게 약속했던 특별한 선물을 전해주기 위해 그녀의 병실을 찾았는데 그의 뒤에는 첼로 케이스를 맨 중년의 여성이 동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첼리스트 이화영 교수로 도진이 과거 유학 시절 인연을 맺었던 인물이었으며 설아의 사연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준 것이었다. 설아는 자신이 평소 동경해 마지 않았던 우상이 눈앞에 나타나자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이화영 교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설아의 손을 잡았다. 도진은 설아에게 음악을 다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이 만남을 주선했으며 이는 육체의 병을 고치기 전에 마음의 병을 먼저 치유하려는 그의 세심한 배려였다. 이화영 교수는 병실 한가운데 의자를 놓고 앉아 설아만을 위한 작은 연주회를 시작했는데 그녀가 연주한 곡은 엘가의 사랑의 인사였다.
중후하고 따뜻한 첼로 선율이 병실 가득 울려 퍼지자 설아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잊고 있었던 예술에 대한 열망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연주가 끝나자 이화영 교수는 설에게 자신의 첼로를 건네며 한번 켜보라고 권했고 설아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활을 잡았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소리는 거칠고 떨렸지만 설아는 생전 처음으로 고통이 아닌 환희를 느끼며 짧은 선율을 연주해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진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화영 교수는 떠나면서 설에게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자신의 제자로 받아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남겼고 이는 설에게 삶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설아는 그날 밤 도진에게 반드시 살아서 다시 첼로를 켜고 싶다고 말하며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고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을 드러냈다. 도진은 그런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당신의 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의사와 환자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밤이 깊어가고 설아가 잠든 뒤에도 도진은 병실을 떠나지 않고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마지막으로 수술 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고 병원 전체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대강당에는 수술을 참관하려는 의료진과 민창석이 부른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도진은 말끔하게 소독된 수술복을 입고 비장한 표정으로 수술실 복도를 걸어갔으며 그의 뒤에는 정예 요원처럼 훈련된 수술팀원들이 결연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다. 이동 침대에 누운 설아는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낸 모습이었지만 두려움보다는 편안함이 깃든 얼굴로 도진을 바라보았고 도진은 수술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잠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끝나 있을 것이며 그때는 당신이 진정한 공주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수술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지자 참관실의 대형 모니터에는 수술실 내부의 광경이 생생하게 중계되기 시작했다. 민창석 원장은 팔짱을 낀 채 맨 앞줄에 앉아 모니터를 노려보며 도진의 손끝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고 그의 옆에 앉은 추종자들은 비꼬는 투로 수술의 난이도에 대해 떠들어댔다. 마취가 완료되고 도진이 메스를 집어들자 장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도진의 손은 기계보다 더 정교하고 침착하게 설아의 두피를 절개하기 시작했다. 현미경을 통해 확대된 뇌의 내부는 복잡한 혈관과 신경이 얽히고 설킨 미로와 같았고 그 한가운데에 시한폭탄 같은 거대한 종양이 자리 잡고 있어 보는 이들의 탄식을 자아냈다. 도진의 집도는 초반부터 거침이 없었으나 종양의 위치가 예상보다 훨씬 깊고 뇌관에 유착되어 있어 접근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는 특수 제작된 미세 박리기를 사용하여 종양과 정상신경 조직을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단위로 분리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속도와 정확성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었다. 참관하던 신경외과 교수들은 도진의 신기에 가까운 테크닉의 입을 다물지 못했고 민창석조차도 속으로 경악하며 그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수술이 중반으로 접어들 무렵 모니터상의 바이탈 사인이 불안정하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종양 뒤쪽에 숨겨져 있던 미세 동맥 하나가 파열되면서 시야가 붉은 피로 뒤덮이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참관실 곳곳에서 비명과 탄식이 터져나왔고 민창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술 중단을 지시하려 했으나 도진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석션과 지혈제를 요청하며 시야를 확보했고 흔들림 없는 손길로 터진 혈관을 찾아내어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봉합해 버렸다. 그것은 웬만한 숙련이들도 포기할 법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으나 도진에게는 이미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던 수백 가지 변수 중 하나일 뿐이었다.
위기를 넘기고 다시 종양 제거에 집중하는 도진의 임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으며 수술실 안의 공기는 그의 통제에 완벽하게 압도당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진의 손놀림은 더욱 빨라졌고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게 움직이는 그의 손끝에서 거대한 종양 덩어리가 조금씩 떨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뇌의 가장 깊은 곳, 생명 유지의 중추인 뇌관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극한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수술실 스태프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의 손끝만을 응시했다. 6시간이 넘는 대수술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도진은 마지막 남은 종양 조각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고 모니터상에는 깨끗하게 제거된 종양의 흔적과 정상적으로 박동하는 뇌혈관의 모습이 드러났다. 참관실에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고 민창석은 낭패감에 얼굴이 일그러진 채 슬그머니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도진은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장갑을 벗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고 그제야 긴장이 풀린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에는 승리감보다 안도감이 더 컸다. 그는 마취 과장에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수술실을 나섰는데 복대는 이미 수많은 기자가 진을 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도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마이크 앞에 섰고 수술은 완벽하게 성공했으며 환자는 곧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짧게 발표했다. 그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수술 성공 보고가 아니라 부패한 병원 권력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가난한 소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설아는 각종 튜브와 모니터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고통 없이 평온해 보였고 도진은 밤새 그녀의 곁을 지키며 바이탈을 체크했다. 새벽녘이 되어 마취에서 깨어난 설아가 힘겹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피로에 젖어 있지만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는 도진의 얼굴이었다. 설아는 입에 꽂힌 튜브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눈물 고인 눈으로 도진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도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이제 당신은 자유라고 속삭였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두 사람을 비추었고 그것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맞이하는 눈부신 새 아침이자 설아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도진은 설아가 다시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병실 밖으로 나왔는데 복도 끝에서 민창석의 비서실장이 초조한 얼굴로 서성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비서실장은 도진에게 다가와 원장님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며 참석을 요구한다고 전했고 도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올 것이 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수술실에서의 싸움은 끝났지만 현실 세계에서의 진짜 전쟁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여 설아에게 약속했던 공주 같은 삶을 온전히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진은 피 묻은 수술복을 벗고 다시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갈아입은 뒤 이사회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선율대학교 병원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과 함께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곳은 병원의 운영과 미래를 결정하는 이사회가 열리는 장소였다. 긴 타원형 테이블 상석에는 민창석 원장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 주위로는 병원의 주요 보직 교수들과 외부 이사들이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민창석은 어떻게든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도진을 징계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으나 수술 성공 소식이 이미 언론을 통해 퍼져나간 상황이라 여론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마시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도진이 들어서는 순간 그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도진은 피 묻은 수술복 대신 몸에 딱 맞는 짙은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등장만으로도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어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도진은 이사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천천히 테이블 끝자락으로 걸어가 섰는데 그의 표정은 승리자의 오만함보다는 죄인을 심판하러 온 재판관의 엄숙함에 가까웠다. 민창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도진이 병원의 승인도 없이 고가의 장비를 반입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며 배임 혐의를 씌우려 소리를 질렀다. 그는 도진이 데려온 환자가 무용오제에 가까운 빈민이라는 점을 들어 병원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의사들의 동요를 유도하려 했으나 도진은 그저 한심하다는 듯 옅은 실소를 터뜨릴 뿐이었다. 도진은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중앙으로 미끄러뜨리듯 던졌고 그 서류들이 민창석의 앞에 흩어지자 민창석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서류들은 민창석이 지난 10년간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납품업체로부터 받아챙긴 불법 리베이트 내역과 비자금 장부의 사본이었으며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였다. 도진은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민창석이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뒷돈을 챙기고 가난한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시켜 죽음으로 내몰았던 악행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설아의 이모부인 최만식과 결탁하여 설아를 입원시키지 못하게 막고 그녀의 사망보험금을 나누어 가지려 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자 회의실은 경악과 충격으로 술렁거렸다. 의사들은 민창석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민창석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져서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이미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무력한 발악일 뿐이었다. 궁지에 몰린 민창석은 최후의 발악으로 자신이 병원장의 권한으로 도진을 해고하겠다고 고함을 쳤지만 도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더 이상 당신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헬리오스 그룹의 법무팀 변호사들이 줄지어 들어왔는데 그들은 도진의 뒤에 도열하여 그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도진은 이사들을 향해 자신이 헬리오스 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소유주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병원을 인수하여 부패한 경영진을 전면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사들은 전설적인 의사 강도진이 거대 자본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즉시 태세를 전환하여 도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 도진의 손짓 한 번에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민창석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고 그는 뇌물수수와 횡령 그리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졌다. 민창석은 끌려나가면서도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고 도진은 끌려가는 그에게 의사가운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의 말로는 비참할 뿐이라고 싸늘하게 일갈했다. 병원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악의 축이 제거되자 회의실에는 정화된 듯 단 맑은 공기가 감돌았고 도진은 남은 이사들에게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관행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전원 해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병원의 새로운 원칙은 생명 존중과 실력 중심이 될 것임을 천명하며 회의실을 나섰는데 그의 뒷모습은 병원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밤이 깊어지자 도진은 다시 한설아가 잠들어 있는 중환자실로 발길을 옮겼는데 방금 전에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한 의사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설아는 여전히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었지만 바이탈 사인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창백했던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하여 도진을 안도하게 했다. 그는 설아의 머리맡에 앉아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당신을 괴롭히던 모든 악몽은 이제 끝났으니 편안하게 꿈을 꾸라고 속삭였다. 유리창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간호사들은 도진의 지극정성인 모습에 감동하며 두 사람 사이에 피어나는 특별한 감정을 응원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일반 병실로 옮겨진 설아는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눈을 떴는데 머리를 짓누르던 극심한 통증이 사라진 것을 느끼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병실 가득 채워진 형형색색의 꽃바구니와
선물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들은 도진이 그녀의 쾌유를 빌며 익명으로 보낸 것들과 병원 직원들이 보낸 응원의 메시지였다. 도진이 문을 열고 들어와 환한 미소로 아침 인사를 건네자 설아는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이 정말 다시 살아난 것이 맞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진은 침대 옆 버튼을 눌러 상체를 일으켜 세워주며 당신은 단순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것이며 이제부터는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다정하게 대답했다. 도진은 설에게 거울을 보여주며 수술 자국이 거의 남지 않도록 특수 봉합을 했으니 머리카락이 자라면 흉터는 전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설아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낯설어했지만 도진의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느꼈고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도진은 태블릿 PC를 꺼내 설에게 앞으로 진행될 재활치료 계획과 퇴원 후의 생활에 대해 브리핑했는데 그 계획은 상상 이상으로 화려하고 완벽했다. 그는 설아를 위해 병원 근처에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마련해 두었으며 그곳에는 방금 시설이 완비된 개인 연습실과 최고급 첼로가 준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설아는 도진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현실감이 없어 어안이 벙벙해졌는데 도진은 이것은 당신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며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세상이 당신의 재능에 보내는 찬사라고 말했다. 그는 설에게 부담 갖지 말고 그저 건강을 회복하고 첼로 연주에만 집중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이 자신이 바라는 유일한 대가라고 덧붙였다. 설아는 도진의 깊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그가 자신에게 바라는 것이 육체적인 보상이나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임을 깨닫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그녀는 도진의 손을 잡고 반드시 훌륭한 첼리스트가 되어 당신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맹세했고 도진은 그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믿는다고 답했다. 병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민창석의 해임 이후 의료진들은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 질도 대폭 개선되었다. 설아는 병원 내에서 기적의 소녀로 불리며 모든 의료진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게 되었고 그녀의 병실은 늘 웃음꽃이 피어나는 사랑방이 되었다. 이화영 교수는 약속대로 매일 병실을 찾아와 설에게 재활을 위한 기초훈련을 지도해 주었고 설아의 손가락 감각은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어 갔다. 도진은 틈날 때마다 병실을 찾아와 설아의 상태를 체크하고 말동무가 되어 주었는데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은 병원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회자되었다. 어느 날 오후 도진은 휠체어에 설아를 태우고 병원 내에 조성된 산책로로 나갔는데 그곳은 붉은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가을의 정취를 가득 품고 있었다. 선선한 바람이 설아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자 그녀는 기분 좋은 듯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도진은 벤치에 앉아 설아에게 자신이 왜 의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한동안 의술을 포기했었는지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를 덤덤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사랑했던 여동생을 자신의 손으로 수술하다 잃었던 트라우마를 고백하며 설아를 통해 비로소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설아는 도진의 아픈 과거를 듣고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당신은 나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자 최고의 의사라고 위로했고 그 말은 도진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두 사람은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라는 경계를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서 깊이 연결되었다. 도진은 설에게 퇴원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고 설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당신을 위한 연주회를 열고 싶다고 수줍게 대답했다. 도진은 그 대답에 환하게 웃으며 그 연주회에 초대받는 첫 번째 관객이 되고 싶다고 말했고 두 사람의 약속은 가을바람 속에 따뜻하게 녹아들었다.
설아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빨랐는데 이는 도진의 완벽한 수술 덕분이기도 했지만 그녀 자신의 강한 삶의 의지와 도진을 향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그녀는 이제 휠체어 없이도 가벼운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고 굳었던 손가락도 유연하게 움직여 첼로의 현을 누를 수 있게 되었다. 병원 로비에서는 매일 그녀가 연습하는 첼로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고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위안을 얻곤 했다. 강도진이 선물한 것은 단순한 생명 연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마법과도 같은 기적이었으며 설아는 이제 가난한 소녀가 아닌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주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거목이라 불리던 민창석 원장의 추락은 날개 없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비참한 형국이었으며 언론은 연일 그의 비리와 악행을 대서특필하며 병원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뉴스 화면에는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민창석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수많은 마이크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송출되었고 그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 올린 명성은 하루아침에 오물보다 못한 것으로 전락해버렸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그는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것은 물론이고 응급 환자 수용을 거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와 병원 기금을 횡령하여 해외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사실까지 낱낱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한때 병원 내에서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던 그는 이제 구치소의 차가운 독방에서 자신의 변호사조차 접견을 거부하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다가올 재판과 처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병원 내부는 강도진의 지휘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는데 그는 부패한 임원진을 전원 해임하고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젊은 의료진들을 대거 발탁하여 병원의 체질을 완전히 개선해 나갔다. 도주는 헬리오스 그룹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병원의 낙후된 시설을 최첨단으로 교체하는 한편 가난하고 소외된 환자들을 위한 자선진료센터를 설립하여 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병원 직원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그들은 과거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기 시작했다. 로비에 걸려있던 민창석의 초상화가 떼어지고 그 자리에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새겨진 액자가 걸리던 날 직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를 치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환영했다. 한편 유치장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최만식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몰골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설아의 보험금을 타내어 빚을 갚고 떵떵거리며 살려던 야무진 꿈이 산산조각 난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저지른 온갖 범죄 행위가 드러나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치를 떨고 있었다. 면회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슈트 차림의 강도진이 들어오자 최만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리벽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설아의 유일한 피부티임을 강조하며 합의만 해주면 설아의 눈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살겠다며 비굴하게 눈물을 흘렸지만 도진의 표정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도진은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고 앉아 최만식의 추태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그가 내뱉는 변명들이 얼마나 역겨운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최만식의 애원이 잦아들 무렵 도진은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유리벽에 붙였는데 그것은 최만식이 사채업자들에게 썼던 모든 차용증을 도진이 양도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채권 양도 증서였다. 도진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이제 당신의 빚쟁이는 바로 나이며 나는 당신에게 돈을 받는 대신 법의 심판을 통해 죗값을 낱낱이 치르게 할 것이라고 선고했다. 최만식은 그제야 자신이 도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완전히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음을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주저앉으며 오열했다.
도진은 절망에 빠진 최만식에게 마지막 쐐기를 박듯 당신이 설아 씨에게 저지른 짓은 단순한 학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려 했던 살인 미수와 다름없다고 차갑게 일갈했다. 그는 변호인단을 통해 최만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추가하여 그가 다시는 사회로 복귀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설아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그에 대한 두려움을 영원히 지워주기 위한 조치였다. 도진은 면회실을 나서며 뒤에서 들려오는 최만식의 절규를 뒤로 한 채 옷깃을 여미었는데,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다. 이제 설아의 발목을 잡고 있던 족쇄는 완전히 끊어졌고 그녀를 위협하던 그림자는 영원히 사라졌으니 그녀 앞에는 오직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것이었다. 퇴원 수속을 밟는 한설아의 모습은 이번 당시에 초라했던 행색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변모해 있었는데, 그녀는 도진이 선물한 우아한 아이보리색 원피스와 코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에는 수술 자국을 가리기 위한 세련된 베레모를 썼고, 영양 상태가 좋아져 혈색이 도는 뺨은 그녀를 더욱 생기 있고 사랑스럽게 보이게 했다. 병원 로비에는 그녀의 퇴원을 축하하기 위해 도진이 준비한 경호원들과 병원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고, 설아가 나타나자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설아는 쏟아지는 축복에 쑥스러워하면서도 얼굴 가득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고, 그 모습은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 세상 밖으로 나온 동화 속 공주님 같았다. 도진은 설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팔을 내밀었고, 설아는 수줍은 듯 그의 팔짱을 끼며 의지했는데,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한 한 쌍의 연인처럼 잘 어울렸다. 병원 정문 앞에는 헬리오스 그룹에서 제공한 최고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도진은 직접 뒷문을 열어 설아를 에스코트하며 그녀가 차에 오를 때까지 머리가 부딪히지 않도록 손으로 받쳐주는 세심함을 보였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설아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병원을 바라보며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고, 만감이 교차하여 눈시울이 붉어졌다. 도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 병원은 있고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새로운 성으로 갈 시간이라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리무진은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거 단지인 한남동의 프라이빗 아파트로 들어섰는데, 이곳은 철통 같은 보안과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상위 피어프런트를 위한 거주지였다. 도진이 안내한 곳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전망이 좋은 펜트하우스였으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펼쳐진 광경에 설아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넓은 거실은 화이트와 골드톤으로 우아하게 인테리어 되어 있었고,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어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바닥에는 최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곳곳에 놓인 가구와 소품들은 모두 예술 작품처럼 정교하고 아름다웠다. 도진은 멍하니 서 있는 설아를 이끌고 집 안 곳곳을 소개해 주었는데, 침실은 그녀가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포근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고, 드레스룸에는 계절별 옷과 구두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공간은 거실 한편에 마련된 방음 스튜디오였는데, 그곳은 오직 설아의 연주를 위해 설계된 완벽한 음악 공간이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17세기에 제작된 고가의 이탈리아산 첼로가 조명을 받으며 영롱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보면대와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첼로를 어루만지며 이 모든 것이 정말 자신의 것이냐고 되물었고,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의 재능이 마음껏 꽃피울 수 있는 화원이라고 답했다. 도진은 거실 소파에 설아를 앉히고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는데, 그 안에는 이 집의 등기 권리증과 함께 설아의 이름으로 개설된 신탁기금 통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설에게 이 집과 기금은 당신이 평생 음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가 마련한 안전장치이며 앞으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했다. 또한 유럽 최고의 음악원인 비엔나 국립음대에서
입학 허가서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는 대로 유학을 떠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설아는 도진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거대한 계획을 세워왔는지 깨닫고 가슴이 벅차올라 말문이 막혔다. 설아는 도진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준 구세주에 대한 경외와 사랑의 고백이었다. 도진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당신을 만난 것은 내게도 구원이었으며 당신이 빛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진심을 전했다. 그는 과거 여동생을 잃고 멈춰버렸던 자신의 시간이 설아를 살려내면서 다시 흐르기 시작했음을 느꼈고 그녀를 통해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삶의 의미를 되찾았기에 오히려 자신이 빚을 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넓은 거실에서 서로의 천을 느끼며 오랫동안 말없이 안고 있었고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며칠 후 도진은 설아를 데리고 백화점에 들러 그녀가 유학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직접 골라주었는데 직원들은 두 사람을 VIP 고객으로 극진히 대우했다. 설아는 처음에는 가격표를 보고 놀라 망설였지만 도진이 골라주는 옷을 입어보며 점차 자신의 변화된 위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가난에 찌든 소녀가 아니라 기품 있고 우아한 숙녀였으며 사람들의 시선 또한 동정이 아닌 부러움과 선망으로 바뀌어 있었다. 도진은 그녀에게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고 설아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감을 회복해 나갔다. 설아는 출국을 앞두고 도진과 함께 부모님의 납골당을 찾았는데 그곳에 놓인 낡은 사진 속 부모님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께 이제 빚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라고 기도했고 옆에 선 도진을 부모님께 소개해 주었다. 도진은 사진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따님을 평생 지키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니 지켜봐달라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납골당을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하늘은 유난히 파랗고 맑아 마치 부모님이 그들의 앞날을 응원하는 듯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설아에게는 새로운 세상으로 날아오를 날개만이 남아있었다. 도진은 그녀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작은 연주회를 열어줄 것을 제안했고 장소는 헬리오스 아트센터의 메인 홀이었다. 그것은 설아의 공식적인 데뷔 무대이자 그녀가 세상에 다시 태어났음을 알리는 선포식이 될 것이었다. 설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제안을 수락했고 밤낮 없이 연습에 매진하며 그날을 위해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도진은 그녀의 연습 과정을 지켜보며 그녀가 진정한 예술가로 거듭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고 그녀가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악인들은 몰락했고 정의는 실현되었으며 가난한 소녀는 공주가 되어 자신의 성에 입성했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과 꿈이 펼쳐질 새로운 이막의 시작일 뿐이었다. 도진은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설아의 펜트하우스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책상 위에 놓인 연주회 티켓을 만지작거렸다. 티켓에는 다시 찾은 봄, 한설아 첼로 독주회라는 제목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고 날짜는 바로 내일이었다. 그는 내일 무대에서 그녀가 보여줄 기적 같은 연주를 기대하며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평온한 휴식을 취했다. 헬리오스 아트센터의 대기실은 화려한 꽃다발과 축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그 중심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한설아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드레스는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짙은 남색의 벨벳 소재로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으며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도진이 그녀의 데뷔를 축하하며 선물한 것이었다. 설아는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고
심호흡을 하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빗속에서 떨며 죽음을 기다리던 자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회상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가난과 병에 시달리는 소녀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우아하게 피어난 한 송이의 검은 장미와도 같았고, 그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강도진이 들어오자 설아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는데, 그는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며 이제 당신의 세상이 열릴 시간이라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무대 뒤편으로 이동하는 동안 도진은 설아의 손을 놓지 않았고, 그의 따뜻한 천은 설아에게 그 무엇보다 강력한 안정제 역할을 해주어 긴장감을 설렘으로 바꾸어 놓았다. 무대 감독의 큐 사인이 떨어지고 객석의 조명이 어두워지자 설아는 첼로를 들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는데,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감싸며 마치 천상의 존재처럼 빛나게 했다. 객석을 가득 메운 2천여 명의 관객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중에는 그녀를 치료했던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정계와 재계의 유력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설아는 관객석 중앙에 VIP석에 앉아 자신을 지켜보는 도진과 눈을 맞추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천천히 활을 들어 현 위에 올렸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공연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고, 관객들은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설아가 연주하는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였는데, 그녀의 해석은 기존의 어떤 연주자와도 다른 깊은 슬픔과 격정, 그리고 치유의 서사를 담고 있었다. 1악장에서는 과거의 고통과 절망을 긁어내는 듯한 거칠고 무거운 선율이 이어지다가 2악장에서는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표현해내어 관객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지판 위를 춤추듯 넘나들었고, 활은 현을 끊어낼 듯 강렬하게 마찰하다가도 어느 순간 깃털처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소리의 강약을 자유자재로 조절했다. 도진은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지난 시간 동안 그녀가 겪었던 수술과 재활, 그리고 피나는 연습의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솟구쳐 올랐다. 3악장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반전되어 따뜻하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흘러나왔는데, 그것은 도진이 그녀에게 내밀었던 구원의 손길이자 그녀가 다시 찾은 삶의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었다. 설아는 눈을 지그시 감고 선율 하나하나에 영혼을 불어넣으며 자신을 살려준 사람과 자신을 응원해주는 모든 이를 향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듯 연주했다. 객석 곳곳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관객들의 모습이 보였고, 음악이 주는 위로와 치유의 힘은 언어를 초월하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했다. 마지막 4악장의 웅장한 피날레가 끝나는 순간 잠시의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공연장이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는데, 그것은 한 천재 첼리스트의 탄생을 알리는 팡파르였다. 성공적인 데뷔 연주회를 마친 뒤 설아는 도진의 후원과 이화영 교수의 추천으로 오스트리아 빈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데, 공항 출국장은 그녀를 배웅하러 나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도진은 설아의 여권을 챙겨주며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길 것과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당부했고, 설아는 도진의 품에 안겨 반드시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가 되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녀가 떠난 후 도진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본업에 매진하며 헬리오스 그룹의 경영과 병원의 혁신을 이끌어 나갔지만,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항상 설아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설아가 보내오는 편지와 연주, 녹음 파일들을 들으며 고단한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곤 했고, 그녀의 성장은 그에게도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설아라는 이름은 유럽 클래식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예로 떠올랐고, 그녀는 유수의 콩쿠르를 석권하며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다져나갔다. 언론은 그녀를 동양에서 온 첼로의 요정이라 칭송했고,
그녀의 연주회 티켓은 발매와 동시에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다. 도지는 바쁜 일정 중에도 틈틈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그녀의 공연을 관람하고 짧지만 달콤한 데이트를 즐기며 장거리 연애를 이어갔다. 비엔나의 고풍스러운 거리와 단유브 강변을 거니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은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넘어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드디어 설아가 금이 환향하여 세종문화회관에서 귀국 독주회를 여는 날, 서울의 거리는 그녀의 포스터로 도배되었고 안표가 기승을 부릴 정도로 대중의 관심은 뜨거웠다. 도지는 병원 식구들은 물론이고 자신이 후원하는 재단 아이들까지 모두 초대하여 그녀의 귀환을 축하할 준비를 마쳤고, 설아를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첼로 케이스를 들고 대기실을 찾았다. 4년 만에 다시 선 서울의 무대 뒤에서 만난 설아는 이제 소녀의 티를 완전히 벗고 성숙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여인의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안겼고, 도진은 그녀를 번쩍 들어 안으며 당신이 자랑스럽다고 귓가에 속삭였다. 이날의 공연은 설아의 인생을 집대성한 완벽한 무대였으며, 그녀는 기교를 넘어선 영적인 울림으로 청중을 압도하고 무대를 완전히 장악했다. 앵콜곡으로 그녀가 직접 작곡한 선물이라는 곡을 연주하기 전 설아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관객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 빛이 되어준 한 사람에게 이 곡을 바친다고 말하며 VIP석의 도진을 바라보았고, 조명이 그를 비추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도진은 쑥스러워하면서도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고, 두 사람의 눈빛 교환은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진한 사랑을 전달하며 공연장의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공연이 끝나고 리셉션까지 모두 마친 늦은 밤, 도진은 설아를 태우고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남산의 프라이빗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레스토랑은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해 예약되어 있었고, 은은한 촛불과 장미꽃잎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도진은 설에게 샴페인을 따라주며 당신의 귀국과 성공적인 공연을 축하한다고 건배를 제의했고, 설아는 행복에 겨운 표정으로 잔을 부딪혔다. 식사가 끝날 무렵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설아의 앞으로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상자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사파이어 반지가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도진의 어머니가 물려준 유품이자 가문의 며느리에게만 전해지는 약속의 증표였다. 도진은 진지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을 처음 만난 그 비 오던 날부터 내 심장은 오직 당신을 위해서만 뛰었다고 고백하며 나와 결혼해달라고 청혼했다. 그는 당신을 평생 공주처럼 떠받들겠다는 약속은 이제 지켰으니 앞으로는 나의 아내이자 인생의 동반자로서 여왕처럼 살아달라고 덧붙였다. 설아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진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준 뒤 뜨겁게 입을 맞추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리며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식자체는 소박하고 경건하게 병원 내의 작은 성당에서 치러졌다. 설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도진의 손을 잡은 채 버진 로드를 걸었고,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주례를 맡은 병원 이사장은 두 사람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운명이었음을 강조하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큰 사랑을 세상에 베푸는 부부가 되기를 기원했다. 식이 끝나고 행진하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하얀 꽃비가 내렸고,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결혼 후 설아는 세계적인 첼리스트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동시에 도진과 함께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가난하고 병든 아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멜로디를 전파했고, 도진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을 위한 무료 수술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진행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랐지만 결코 초심을 잃지 않았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사는 삶의 기쁨을 실천하는 존경받는 부부로 자리매김했다. 그들의 집 거실에는 여전히 그 낡은 첼로와 도진의 청진기가 나란히 놓여 있어 그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한강공원의 잔디밭에서 도진과 소라는 작은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들 곁에는 그들을 닮은 예쁜 딸이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있었다. 아이가 넘어지자 도진이 얼른 달려가 일으켜 세워주었고 소라는 첼로를 켜며 아이를 위한 동요를 연주해 주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 평화로운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만 그들이 그 유명한 강도진 원장과 한소라 첼리스트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도진이 설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진정한 공주의 삶이었다. 석양이 지며 하늘이 붉게 물들자 도진은 설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다고 나직하게 말했다. 설아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당신이 내게 선물한 것은 공주의 삶이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해준 인생 그 자체였다고 답했다. 강물 위로 윤슬이 반짝이고 바람결에 실려오는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어우러지는 가운데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길게 이어졌다. 가난했던 소녀와 천재 의사의 이야기는 이렇게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지만 그들이 만들어갈 사랑의 교향곡은 영원히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었다.